네, 수능 특강 문학 현대 소설 첫째 작품. 자, 염상섭의 만세전 시작합니다. 자, 교재 170쪽 준비합니다. 자, 주인공이 이인화인데 일본에 유학가 있던 학생입니다. 자,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자, 한양, 경성, 서울로 자, 가는 중이에요. 봅니다. 나 역시 누가 듣지는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는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는 일본 사람과, 내가 요 일본 놈이 좀 신경 쓰이는 거야. 김천에서 나하고 같이 기차에 오른 양복쟁이 양복 입은 사람 쪽을 돌려다보았다. 자, 내가 뭔가 주위 사람들 이렇게 그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나의 말이 나의 말 괄호. 그 앞전에 있었던 내용은 일본 총독부에서 진행하는 그 공동묘지 정책에 대해서 내가 뭐라 말을 한 거예요. 나의 말 옆에다가 공동묘지 관련이라 씁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한 게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한 것은 아니지만, 즉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문, 자기 집안에서 선산에 돌아가신 어른을 묻고 다 개인 집안마다 무덤을 만드는 거. 자, 이에 대해서 좀 꽤 비합리적인 것이 있어서 총독 정치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내가 그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나 비방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혹시 일본놈 기준에 안 맞는 뭔가가 좀 있으면은 나한테 좀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 자, 그런 것이 의식이 된 겁니다. 아, 정말 내지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에이, 하지만 행사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겠죠. 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야 좀 다르겠지만은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자, 다 타고 나면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 그걸 갖다가 묻고 나무 패든지 비석을 세운 다우,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이 땅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큰 무덤을 세우게 되면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어. 허허. 자, 이게 자, 주인공 나의 생각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그 총독부의 생각과 이제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소리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해봤다. 자, 일본 총독부에서 행하는 공동묘지 정책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얼핏 보기에는 합리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조선의 땅을 총독부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술책이 들어있음을 나는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동묘지 정책에 지니고 있는 이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서니, 자, 아무리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부모나 처자가 죽었다고 금세 화장 불살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일륜 도덕으로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없앤다? 이건 좀 심하네요. 이 사람은 좀 봉건적인 가치관인 사람이죠. 나의 말이 옳다는 식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식의 말로 반대를 하고 나선다. 자, 의식 각성이 힘든 거죠. 화장을 지낸다고 뭐 상관이 있겠어? 옛날에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에, 자, 왕, 제후, 장군, 재상, 이런 높은 벼슬아치의 왕족이나 높은 벼슬아치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돌관에까지 자, 튼친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두었지만,
지금 와서 그게 미래밖에 되지 않고만 것을 보면 죽은 이에게 이렇게 화려하게 뭘 이렇게 꾸미고 관을 뭐 나무관 석관까지 만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초라한 미라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걸 보면 죽은 송장에게 그런 능라 주의. 자, 능라는 비단 옷이고 주의는 명주 옷입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게 무엇이란 말이요. 이게 큰 무덤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 뭐 동상을 세우면 뭐하고 송덕비 그 죽은 사람의 살아생전의 그 덕성을 기리는 그 송덕비를 세우면 또 무엇을 쓴단 말이요. 죽은 후에는 다 무상한 것인데, 자, 내 앞에 앉아있던 그 장꾼 장돌뱅이는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봉분을 입혀서 어엿한 무덤을 만들어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깨질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를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해도 네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멀뚱멀뚱 앉아있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죠. 자, 이렇게 고정관념 선입견이 강합니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에, 자, 생사 살아있을 때 또 장제 돌아가실 때 장례식 치러주는 예의범절, 이것에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예로 하라는 것이 결국은 무덤을 크게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총독부에서 추진하는 이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 치더라도 그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그 산소 꾸미는 것을 산소치를 해서 외화 겉으로 화려하게 자랑하거나 음덕 무덤 잘 만들어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의 그 숨은 덕을 바라는 거, 이런 것도 참 우순수작 밑줄 씁니다. 봉건적 의식이죠. 이런 걸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 자, 여기서 총독부가 공동묘지법을 만들어서 뭔가 진행하는 그 근본 정신, 자, 근본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총독부가 왜 공동묘지법을 만들었는가? 그 근본에 놓이는 것은 앞에 나와 있죠. 그 무덤으로 쓰이는 땅을 축소시키고 그 땅을 총독부가 다 수탈하려는 거죠. 그 총독부의 조선 수탈 정책이다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묘지 자체, 개인 무덤을 부정하고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묘지 차원에서만 이렇게 반감을 갖는 거, 이거는 정말 본질을 모르는 황당한 짓 아니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의식이 조선 총독부의 그 수탈 정책으로서 이걸 여기지 않고 조상님을 예를 다해서 모시지 못하게 하는 못된 놈들, 예의 범절 없는 놈들, 이런 식으로 총독부를 욕하는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됐어? 일제의 식민 통치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무감각해지고 공동묘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하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현상적인 지엽적인 것에 분개하는 조선 사람들의 덜 떨어진 의식이 이 주인공 나의 문제의식에 비판적으로 잡힌 거죠. 자, 염통 밑에 쉬 쓰는지를 모른다고. 자, 그 염통이 심장이죠. 심장 밑에 벌레 쓰는 줄, 즉 가까운 곳에서 그 우리가 스멀스멀 조금씩 저놈들에 의해 당해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 그 일본 애들이 하는 짓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좀 먹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고. 깝살릴 거 다 깝살리고, 즉 뺏길 거 다 뺏기고 나서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자 이게 깝살릴 것 다 뺏길 거 다 뺏기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 나도까지 습니다. 이게 일제의 식민 통치죠. 일제 식민 통치의 결과로 우리가 다 뺏기고 나서 이런 지경인데 죽은 뒤에 어디 파묻히나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런 것부터 염려를 하고 앉아 있을 때인지 해서, 자, 밑에 씁니다.
자, 식민 통치의 본질을 망각한 의식에 대한 비판이랬습니다. 식민 통치의 본질을 망각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비판인 거죠. 지금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거 갖고 분개할 때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식민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착취 수탈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가고 공동묘지에 대해서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웃긴다는 거죠. 너무도 얼빠진 정신 나간 늦둥이 수작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여 허허 하고 나는 결국 이렇게 내가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퍼붓고 맙니다. 자,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자, 지금 대전역인데 대전역에서 기차가 잠시 멈추고 일본 경찰 헌병들의 이게 검문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모자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그동안에 눈이 서너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들었다. 이게 몹시 추웠다. 자, 이어지는 내용. 맨 끝에 달린 기찻간 앞까지 오니 불을 환하게 켠 차장이 있는 그 기찻간 그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리한 두 청년 걸어놨습니다. 열고 닫기. 이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이 청년의 옷차림새입니다. 두 청년 누런 양복 입은 헌병과 일본 헌병과 마주서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환히 보였다. 자, 두 청년 얼굴 모습이 같은 걸 보면 두 청년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그냥 그 하급 보조원이 아니요 이것이 분명하다. 즉 진짜 계급이 있는 진짜 헌병 보조원이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일본 헌병이라는 얘기죠. 자, 무시무시한 일본 헌병과 자, 두 청년이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무슨 장면인가?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가보니 두 청년 그다음에 헌병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뭐라고 속삭거린다. 근데 그 순간 그 청년들의 어설프게 웃는 낯빛과 입술, 얼굴빛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리는 것은 공포동그라미. 자, 이 헌병과 두 청년의 대화 장면이 그 청년들의 대화 임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어설프게 웃는 낯빛, 또 입술이 경련이 일어나는 듯 위로 뒤틀려요. 그 두 청년은 실제 마음속의 상태가 공포로 가득 차 있구나. 헌병 앞에 있는 두 청년은 심리적 상태가 공포다. 공포를 느끼면서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고 있다.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순간 헌병한테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그 두 청년이 스파이는 아니란 얘기죠.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나무로 만든 철책, 나무로 만든 그 울타리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자,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레한 속으로 한가운데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장자리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기차를 세워두고 있을 지경이면 어서 이게 추운데 허허벌판에 대합실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어서 기차 안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이게 투덜투덜거립니다. 난 이런 생각하며 난로 옆을 힐끗 보려니까 이런 장면이 또 눈에 띕니다. 결박지은 범인이 자, 포승줄에 묶인 범인이 대사람이나 4명 정도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터앉고 자, 일본 경찰에 잡힌 사람이죠. 그 옆에 순사가 3명이나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했다. 자, 그 일본 순사에게 잡힌 사람 쪽을 이렇게 계속 그 지켜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좀 무슨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시선 외면을 한 겁니다. 그 중에는 머리 파발하고 막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떼덩이가 된 치마 저고리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가 옷 매무새가 다 흐트러진 이 젊은 여자가 역시 밧줄 포승을 씌어서 앉아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자, 포승줄에 묶여 있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부럽겠죠.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는 쌕쌕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 아이고, 애기 엄마네. 애기 엄마가 이렇게 붙잡혔어요. 여자의 이런 꼴을 상거지 같은 모습으로 애기 업고 있는 여자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며 멀거니 얼이 빠져 섰었다. 자, 이런 게 뭡니까? 자, 주인공 이인화는 일본에 가 있던 유학생인데 일본에서 대학 다니면서 사귄 일본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 민족의식 또는 일본에 대한 반일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오락가락했어요. 조선에서 소학교 다닐 때는 이 반일의식이 엄청 셌는데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반일의식이 약했다가 일본 순사한테 검문당하고 조선 사람으로 조선증으로 무시당하고 이럴 때는 반일 감정이 살짝 생겼다가 또 일상생활 과정에서는 약해지고 이랬는데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 일본 놈들이 조선의 노동자들을 꼬셔서 그 탄광에 팔아먹고 이런 비인간적인 그 인신매매 그에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당한다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막 듭니다. 자, 이 소설의 흐름이 일본에서 출발해서 경성까지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는데 이거 여러형 소설입니다. 여행길. 그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얘기 듣거나 배 안에서 본 것은 일본 놈들을 통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일본 놈들의 말을 통해 우리 조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간접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 순사한테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비굴하게 일본 순사를 대하고 있고 또 애기를 등에 업은 우리 조선의 그 아주머니는 젊은 아주머니는 이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이런 상태로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당하는 실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으로 일제에 대한 반감, 우리 민족의식, 반일의식이 막 솟구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반일의식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이중적으로 일본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조선이 주체가 돼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그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의식이 없고 아주 지엽적인 공동묘지법에 대해서만 반감을 품는 이런 것이 우리 조선의 앞날에 대해서 참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죠. 조선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도 봉건적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인데 이러저러하게 일본은 기본적인 비판의 대상이고 그 주체가 돼야 될 우리 조선 민중의 상태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거죠. 양비론이야. 일본 놈들 나쁘고 우리 조선 사람들도 생각이 아직 멀었고 그러면 지식인으로서 이 이인화가 가져야 될 생각 또 해야 될 행동은 우리 민중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면 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한다거나 스스로가 좀 선도적으로 일제에 맞서 싸운다거나 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관찰하고 서로 그냥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붕괴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비판적 관찰자 역할로 또 불만을 털어놓는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적인 소극적인 그런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에 머문다는 게 주인공 이인화의 인물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길었는데 이게 이 소설의 알맹이인 거야. 봅니다. 나는 그 아줌마 모습을 보면서 마치 흉악한 꿈을 꾸며 뭔가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이켰다. 이게 조선의 현실을 경험한 거죠.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 거리로 나가니까 자 7년 전에 이 주인공 내가 일본 유학길에 떠났어요.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때 오정 때 낮 12시쯤에 이 대전역에 내려서 자 장소가 동일하죠. 그때나 지금 7년 전에 대전 지금의 대전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향도 알 수 없이, 자, 시가가 변했다 밑줄 뺐습니다. 상전벽해입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할 정도로 사방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이 변화의 본질은 당연히 뭐죠? 일제 식민지로서의 모습으로 변해간 거겠죠.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 공터에 들어섰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일본 가게들이 많아진 거죠. 우동을 파는 구르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그 방울 소리만이 괴괴한, 이게 조용한 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쥐지군도 조용한 이 거리에 좀 처량하게 들린다. 14살, 5살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혼자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데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해주던 그때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지금은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주시던 그 주막집의 주인 내외가 그립다. 다시 돌아 들어오며 보니 착관에서 무슨 대수색을 검문 검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안 들여보내고 결박 지은 여자는 어분 아이가 깨어서 부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자, 전이나 먹이라고 그 밧줄을 좀 풀어줄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도, 이 순사도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아유 저 아줌마 좀 풀어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밉살 맞다. 자, 나무 철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아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이 다시 보입니다. 여전히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자, 두 청년의 모습과 태도에서 공포심이 느껴졌다 그랬죠. 겉으로는 웃으며 말을 하지만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 밑줄. 옆에 밑에 씁니다. 자, 여기 두 청년만 걸어 쳐봅니다. 자, 이 소설에 뭐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안 나와 있지만 이 두 청년은 헌병한테 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거. 속으로는 쫄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자, 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든 이유가 이 두 청년이 어떻다? 씁니다. 비굴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조선의 청년이 왜 저런 놈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에 떨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대전역에 감돌고 있는 일본 경찰 순사 헌병들이 살벌하게 검문 검색하고 있는 이 분위기, 이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자, 뭐죠? 자, 이 여로 여행길 과정에서 결국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민족의식, 반일의식이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자,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이게 아까 청년들의 모습이죠.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 이겁니다. 자, 이런 젊은 사람들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밑줄 빌 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 밑줄, 이것이 두 청년의 표정인 거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만약에 주인공 나 이인화가 야 이 쪽발이들아, 니들이 우리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괴롭혀? 니들이 뭐야? 하고 소리를 딱 지르는 순간 이 사람의 캐릭터는 실천적인 투사형 인물이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이인화는 그런 배포가 없는 소심한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자, 마음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실천을 못해요.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면 시원할 것 같다. 소리 질러보지.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 이게 산다는 꼴인가? 아이고, 다 되져버려라. 자, 좌절, 절망감을 느끼죠. 작간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크게 외치지 왜 속으로 혼자 외쳐? 젊은 놈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조선의 현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해서 자, 생명력을 상실하고 긍정성을 상실한 구더기가 끓는 무덤 같은 이런 비전 없는 그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조선의 현실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자,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서섰다. 난로는 꽤 달아올랐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 내다보인다.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지기적으로. 기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 먼지로 흐릿하면서 쌀쌀하다. 자, 이런 배경들 가령 흐릿하면서 쌀쌀하다는 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죠. 우중충한 난폭불은 램프입니다. 램프.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그 다음 밑줄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 밑줄. 이게 당시 시대 분위기, 일제 강점화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기시죠.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지문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수능특강 해설편을 잠시 띄워줄게요. 자, 해설편 봅니다. 만세전. 제목 만세전 밑줄. 무슨 말이죠? 3.1 만세운동 직전이죠. 1919년 3월 1일 날 있었으니까 만세운동 직전이니까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1918년 겨울입니다. 18년 겨울이 시간적 배경이다 라는 얘기죠.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동경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목격한 3.1운동 직전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일제 침략으로 인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당시 우리 조선인들의 그 사고 수준, 전 근대적 가치관 밑줄, 봉건적이죠. 공동묘지에 대한 반감이 있죠. 자, 그런 것을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 민족의 참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염상섭은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족적 현실을 마주한 주인공 나는 고뇌에 빠지긴 하지만 마땅한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게 중요하죠. 무기력한 지식의 밑줄, 이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동경에서 출발, 부산 거치고 김천 거치고 대전 거쳐 서울에 도착하고 다시 아내가 죽고 나서 장례 치료 다시 조선은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동경 원점으로 돌아가는, 동경으로 떠나는 원점 회귀형 밑줄, 여러 구조 밑줄, 이것을 통해 주인공이 당시 우리 조선 사회 현실을 인식하면서 내면적 의식이 변화한다. 어떻게? 민족의식, 반일의식이 강해지는 쪽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못해요.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자, 밑에 주제 확인합니다. 지식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본인 스스로 지식인의 나약한 모습을 주절합니다. 자, 전체 일고를 확인합니다. 동경 유학생 나 이인화는 아내가 유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배 안에서 나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게 되고, 꼭 이럴 때만 분개합니다. 자, 이게 집에 구조된 분개가 아니라 눈으로 목격된 그 장면에 대한 분개입니다. 조선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조선에 도착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과정과 고향에서 지내는 중에 나는 전 근대적 가부장제적인 사고와 습관에 갇혀 살아가는 조선인의 모습, 즉 공동묘지에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한다. 자, 나는 아내의 죽음 또한 그 당시도 의술이 서양 의술이 들어왔던 때인데 이 자신의 아버지가 무지해서 그냥 한의원만 찾다가 죽어버렸어요. 구태연한 인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즉 봉건적인 전 근대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이런 공동묘지 같은 조선의 현실에서 도망치듯, 자, 도망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현실 도피라고 씁니다. 현실 도피. 결국 동경으로 떠나게 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자, 내용이 정리됐죠? 자, 만세전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도 많았어요.